LPN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팩트만을 보도하는 뉴스룸 앵커 유나입니다. 오늘은 미래정치경제연구원이 주최하고 윤석열 후보 88개 지지단체 모임인 국민화합실천 전국연합이 주관하는 석동현 변호사 초청 강연회를 팩트로 잡았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는 전 서울 동부지검장과 부산지검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주최 측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를 연사로 초청하여 근본 정권 교체의 의미와 앞으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점 등을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였습니다.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 나가 있는 카메라 연결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PNTV 뉴스룸 앵커 유나입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반주에 맞춰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다음 순서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내빈들에 대한 소개를 본 행사를 주최하신 미래정치경제연구원 장석창 원장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여기 우리 88개 시민단체 대표님들이 사실은 다 내빈들이에요. 너무 훌륭한 분들이고 5만에서 10만 회원을 거느신 대표님도 계시고, 근데 시간 관계상 우리 추진위원단 몇 분하고 좀 이 한정을 해가지고 내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강연을 초청 강연회에 응해 주신 석동현 변호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다음은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시면서 이번에 그 정부 유엔 정부 특사 단장으로 다녀오신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이번에 이 행사를 위해서 우리 추진위원단의 위원님들이 굉장히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누구에 감사드리며 여러분들께 좀 알릴 필요성이 있어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김덕철 비정규직 노동조합 연대회 공동대표님 소개합니다. 정병식 한국 시니어 복지문화연합회 회장님 소개합니다. 안중근 의사 문화예술사업회 이종환 회장님 소개합니다. 한국소액주주연구회 연합회 회장이신 권성만 회장님 소개합니다. 우리 사회를 보고 있는 디지털경제포럼 사무총장 장인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님. 한국NGO협회 회장이신 이정효 회장님, 대표 회장. 예, 맞습니다. 건설사정업 비정규직 노동조합 상임 부위원장님인 박상현 위원장님. 저 뒤에 서 계시네.
자리가 없어서 서 계시네요. 아유, 죄송합니다. 전국 시도민 향후회 총연합회 수석 부총재 임재훈 부총재. 예, 저 뒤에 또 계시네. 예. 김성진 국민통합연대 이사님. 어디 계세요? 들어오지도 못하고 계신가? 저 바깥에서 일 보고 계신다는. 예. 김승열 전국민주언론진흥협회 회장님 소개합니다. 권민수 중도보수 범시민연대 조직본부장 소개합니다. 예, 저 뒤에 자리 없어서 서 계시는데 미안합니다. 서광일 공정조세 세무사연합회 회장 소개합니다. 정준환 한반도 통일지도자협의회 운영위원장 소개합니다. 박용각 사단법인 국민통합부회장 소개합니다. 전주에서 올라오셨습니다. 참고로 그 노무현 대통령 그 경선 전라북도 선대위원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존경하는 분을 여기서 또 만났는데 서정환 통일을 실천하는 사람들 상임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서정환 회장님은 저 청와대 국정기획비서관도 하셨고 문화체육관광부 그 모임인 그 문공회 회장도 역임을 하셨습니다. 허남 원자력 살리기 국민연대 상임 고문님 나오셨습니다. 김광현 한국중소기업식품연합회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오공임 코리아플러스 회장님 나오셨습니다. 김경자 한국맷돌치주연맹 이사님 도착하셨나요? 나오셨네요. 네. 최은전 한국시니어복지문화연합회 자문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저 뒤에 손 들고 계신데 서 계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자리가 없어가지고. 성민영 한국성시총연합회 사무총장님 나왔습니다. 네. 권건중 안동권시 대종회 사무총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지환 영화배우님 오셨나요? 연기자? 저 뒤에 계신가요? 김지환 아직 안 나오셨나? 나오셨네. 예. 감사합니다. 이정길님은 아직 도착 안 하셨나요? 아까 못 보신 것 같은데. 네.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좀 이렇게 본인이 소개가 안 됐더라도 넓으신 마음으로 좀 양해를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 이어서 장석창 원장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참 비도 오고 평일에 그 업무 날씨인데도 업무 시간인데 이렇게 자리를 모자랄 정도로 꽉 메워주신 진짜 미래정치경제원 가족 여러분과 88개 시민단체 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행사를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신 추진위원단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려운 시간에도 강연회에 흔쾌히 수락해 주신 석동현 변호사님, 그리고 EU 그 특사단장으로 미국 갔다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오늘 오셔서 자리를 빛내주신 김기현 전 원내대표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그 미래정치경제연구원은 2008년도에 설립을 해가지고 그동안에 64회의 토론회와 20여 회의 강연회를 실시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각 계층에 각계에 있는 오피니언 리더 그룹 550명이 참여를 하게 된 큰 연구원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이러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2011년도에 무당파 부동층의 모임인 제3세력 전국연합을 창립을 해서 전국 조직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선언을 하면서 여의도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제3세력 전국연합이 주축이 되어서
그동안에 중도 보수와 합리적 보수, 그다음에 합리적 진보 쪽에 있는 여러 그 시민사회 세력을 규합을 해서 저희가 지난년 해에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70개 단체가 그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를 지지하면서 또 저희들이 본격적인 활동을 그 선거 캠프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대 대선에서 88개 중도 대표들이 모여서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게 되었고, 그 이후에 선대본부 공정희망연대 우리 석종현 변호사님이 총괄위원장을 있었습니다마는 공정희망연대 국민대화위원회 또 국민소통단 중도대 통합위원회를 저희들이 맡아가지고 정권 교체를 위해서 힘써왔습니다. 그리고 이번 6.1 지방선거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캠프에 민생소통본부 그리고 김은혜 경기도지사 캠프에 도민통합본부를 저희 88개 단체가 맡아서 서울 경기 지역에 출마한 국민의힘 후보들을 당선을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이제는 저희들이 88개 단체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국민화합 실천 전국연합을 저희들이 조직을 구축해서 88개 단체를 전부 아우르면서 앞으로는 불공정한 공정과 상식에 어긋나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88개 시민단체가 아니고 500개 시민단체까지 저희들이 늘려나가서 그야말로 현재 진보 세력은 하나의 그 자기들 주장을 내세우는 집회에 있어서 전략과 여러 가지 기획으로 인해서 보수의 어떤 집회 능력을 이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는 그동안에 보면 태극기 흔들며 그냥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연설하는 걸로만 맞대응을 해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안 됩니다. 이제는 진보 세력에 맞서서 우리 보수 세력도 대응 전략을 다시 해야 됩니다. 시민사회에서. 기획과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꼭 모여서 소리만 지르는 것이 기획과 전략은 아닙니다. 자, 10,000명을 광화문에 모여서 집회하는 것보다 10,000명을 인간띠기로 해가지고 1m 간격으로 10,000명을 세워봐요. 1000m입니다. 팻말 하나씩 들고 우리가 주장하고 있는 것만 내세워도 색다른 어떤 이슈가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박수 주세요, 그러면.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국민화합 실천 전국연합 여러분들 그 주변에 중도를 표방하고 있는 세력이 있으면 최대한 규합을 해서 앞으로 진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무한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해주시길 바라고, 오늘 그 석동현 변호사님의 그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멀다, 의미 있는 여러 가지 그 말씀이 함축되리라고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경청해 주시고, 이따 가실 때에 저희들이 등산용 타월입니다. 기념 타월을 제작을 했고 여러분께 드리려고요. 그 다음에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이 베스트셀러입니다. 일반 책이 아닙니다. 베스트셀러. 그래도 윤석열. 이걸 150부를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전부 이 타월과 이 책과 그리고 또 마스크를 또 석동현 변호사님께서 또 100여 개 이상을 갖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나가실 때 한 분 한 분씩 갖고 가시고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께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특별히 참석하신 분입니다. 축사 또는 격려사를 해주시겠는데 김기현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십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EU 특사단장으로 가셨다가 그저께 귀국하셨다고 합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여러분 다 마스크 벗고 하더라고요. 마스크 인사를 하겠습니다. 말 속에 자꾸 옆으로 울려서. 오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사실 찾아왔습니다.
격려 뭐 이런 그 축사 이런 말이 아니고 감사의 인사를 드리러 찾아왔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캄캄할 때 우리가 과연 지난 대선 그 전에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 여러분들께서 그냥 아주 맹장이 돼서 앞장서 주셨고 그것이 오늘의 대선 승리라고 하는 값진 성과를 일궈냈기 때문에 여러분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당이 제가 국민의힘에 속해 있습니다만 우리 당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가진 어림도 없는 도저히 상대방과는 이렇게 게임을 하기 어려운 그런 역량이었음에도 바로 여러분들과 같이 나라를 걱정하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된다는 일념으로 일신의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한 채 앞장서 신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이렇게 다시 솟아날 수 있는 희망을 만들었다.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일에 앞장서 주신 우리 국민화합실천 전국연합의 88개 단체 여러 대표자님들과 그 회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특히 더 그 일에 제일 앞장서서 깃발 들어주신 미래정치경제연구원의 장석창 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임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그 석동현 변호사님이 여기 함께하고 계십니다만은 석동현 변호사님이 이 일 하느라고 전국을 자기 돈 내가면서 자기 시간 쪼개가면서 자기 변호사 일 뒤로 젖혀두고 뛰어다니셨는데 그러면서도 어떤 뭐 나한테 자리 달라 내가 어느 자리에 가야겠다 이렇게 공치사하지 않고 늘 양보하고 후선에서 뒷선에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묵묵히 계속 백의 정부라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분들이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중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실 석동현 변호사는 좀 오랜 인연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제가 선배고 바로 고등학교 두의 후배이기도 하고요. 대학도 제가 선배고 후배고 고시는 사법고시는 합격을 같이 했던 아주 하숙집에서 같은 방에서 같이 공부해서 같이 고시 사법시험 치러갈 때 같은 차 타고 가지고 같이 합격했던 특별한 인연이 있는 관계여서 그동안 우리 석 변호사에 대한 많은 애정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아주 큰 역할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보다 어찌 보면 더 큰 역할을 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후배이지만 제가 존경하는 마음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이 윤석열 정부의 그 과제 여건과 과제 부제를 붙여서 할 일은 많고 갈 길이 멀다 이렇게 붙여놨는데 제가 이 부제를 보면서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언뜻 떠오른 것이 이게 그 해는 저문데 갈 길은 멀다 하는 일모도원이라고 하는 우리 사자성어가 생각이 납니다만 거꾸로 저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첫 출발의 점에서 이것을 바꾸어서 도원 일조라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갈 길은 먼데 해가 뜨고 있다. 뭐 이렇게 도원 일조 사자성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갈 길은 멀지만 해가 뜨고 있으니까 우리가 얼마인지 갈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기도 하고 또 한편 좀 이걸 그 다른 해석을 한다면 도원계를 했던 그 바로 여러분들과 같은 도원의 계를 가졌던 그런 동지들이 계셨기 때문에 드디어 우리가 일조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다. 뭐 그런 생각도 한편 이 마음에 담아서 도원 일조라는 사자성을 한번 여기에 붙여보았습니다. 실제로 상황 자체가 저는 현장에서 부딪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대로 생생하게 정을 드린다 그러면 부딪히는 현실의 과제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고 매우 어렵습니다. 오늘 점심 때도 여러 정치적인 그런 많은 역량을 가진 분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과제들과 또 충고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엄청나게 지금 해야 될 숙제가 많다고 왜 이거 안 하느냐고 야단을 한참 맞으면서 말씀은 다 맞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진영이 지금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싸울 수 있는 준비를 갖춰서 싸워야 이기는 것이지 전쟁을 싸워보고 이기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길 준비를 놓고 싸워야죠. 지금 우리가 아직 진영이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대통령만 바뀌었을 뿐이지 실제로 국가와 행정, 입법, 사법 모든 분야를 영향력을 행사해 나가는 사람 문화에서도 마찬가지고 체육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과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고 뭐 교육계도 마찬가지고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면서 바꿔나갈 수 있는 사람의 90%는 그 자리에 남아 있습니다.
이분들 어떻게 다시 그 자리에 정말 새로운 호흡이 맞는 사람들로 거기에 갖추어 넣을지 이게 지금 커다란 숙제로 남아 있으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힘을 합쳐야 될 때입니다라고 제가 호소를 드리고 왔는데 당장 국회만 보더라도 여러분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 뭐 사사건건 전부 다 이게 옥죄고 발목 잡겠다고 하는 발목 잡는 것이 아니라 아예 발을 잘라버리겠다는 식의 그냥 노골적인 그런 행태까지 보이고 있는 이런 이 야당과 상대를 해야 되는 절대 소수의 여당이 정말 아주 힘든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는 기댈 수 있는 데가 유일하게 바로 국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여론을 얻고 국민들께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힘을 실어주시도록 저희들이 노력해야 되고 대통령께서도 물론 하시겠지만 저희 같은 책임지고 있는 정치인들이 그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노력에 여러 동지들께서 힘을 보태주신다면 대한민국의 국군은 결코 여기에서 일묘가 아니라 일조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좀 전에 우리 책을 쓰셨던 그래도 윤석열 책을 쓰던 우리 석동현 변호사님 글을 보니까 첫째, 둘째, 셋째 이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의 과정들에 여러 가지 그 주요한 그 키워드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대한민국에 역시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게 국군이 쇠하지 않았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 어쩌면 이 기회가 마지막 기회일 수 있다. 마지막 이 기회를 우리가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그런 절박함과 위기감. 어쩌면 소수 야당이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절치부심하면서 목숨 걸고 싸워야 되겠다는 그 각오를 그때보다 지금 더 강하게 가져야 될 때다. 목숨 던져 정말 나라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것들을 던지고 희생하면서 싸워야 될 때다. 악의 세력과 싸우고 불의의 세력과 싸우고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저 세력과 싸워서 정말 공정하고 정의가 살아 움직이는 정의가 하수처럼 넘쳐 흐르는 그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책임이 누구보다 저 같은 사람에게 있다. 저는 그런 소신과 철학을 가지면서 앞을 향해 뚜벅뚜벅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똑같은 마음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오늘 우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신 걸 보면서 그 마음을 여전히 많은 분들이 같이 하고 계시구나 이런 동지의식을 느끼고 있는데 제가 더 열심히 잘 심부름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꼭 성공한 대통령으로 대한민국 역사에서 단 한 명의 유일하게 성공한 대통령 누구냐 그러면 바로 윤석열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날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모든 노력을 다 쏟도록 하겠습니다. 동지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우리의 자세와 다짐을 위한 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언론사의 그 사진 전송을 위해서 기념 촬영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의 초청 연사이신 석동현 변호사님을 모시고 윤석열 정부의 여권과 과제, 할 일은 많고 갈 길은 멀다를 주제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석동현 변호사님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검사 생활을 25년간 해 오셨으며 부산지검장과 서울 동부지검장을 역임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서울법대 입학 동기로 금년 1월에 그래도 윤석열을 출간해 베스트셀러로 국민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20대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의 상임 대외협력특보와 선대본부 공정희망연대 총괄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전국 조직을 규합해 윤석열 후보의 당선에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현재는 법무법인 대호의 고문 변호사와 법무법인 동지인의 대표 변호사로 계십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석동현 변호사님을 맞이해 주십시오.
예, 방금 과분하게 소개를 받은 석동현 변호사입니다. 준비한 원고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저는 사실 오늘 놀랐습니다. 날씨도 그렇지만 또 이 선거 때와 달리 선거 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셨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장석창 위원장님이 한 150분 오신다 해도 한 100분 오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들 많이 와 주신 것으로 볼 때에 이마만큼 우리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나라의 여러 가지 이 발전과 국정의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그러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 뭐 인사는 이것으로 간단히 하면서 제가 준비된 이 원고를 가지고 꼭 그렇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약 한 30분, 40분 정도 제가 준비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혹시 질문이나 의견을 주신다면 그 내용에 대한 문답을 통해서 또 서로 교감하는 그런 시간을 또 한 3, 40분 가지면 어떤가 합니다. 그 정도 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거를 제가 넘겨달라면 넘기실 수 있죠. 뭐는 제가 오늘 이 강의 요청을 받고 주제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아시는 바대로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약 한 달이 이제 좀 지났습니다. 한 달여가 지났는데 아직 출범 초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초기의 여러 가지 이 상황 여건이 참 녹록치 못하다는 표현을 넘어서 아주 지금 힘든 그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러한 여건을 한번 살펴보고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이 국정을 또 우리나라를 이끌어 가야 되겠는가 하는 그러한 과제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연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선 여러분 뭐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긴 했습니다만은 지난 3월 9일 이후로 말이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뭐 안 먹어도 배가 부르다 그러시고 괜히 뭐 이렇게 기분이 좋다 그러시고 또 뭐 여러 가지로 마음들이 굉장히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어쨌든 만약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가 이러한 당연한 결과로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어떻든 정말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지 않았더라면 아주 생각조차 하기가 싫을 정도로 그만큼 정말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고 이제 인수 과정을 거쳐서 이제 출범을 해서 지금 지켜보시는데요. 어떻습니까? 출범하고 이 한 달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초반이라 좀 평가는 당연히 이르지만 그래도 하는 여러 가지가 좀 마음에 드십니까? 예, 예. 마음이 편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은 첫 술입니다. 자, 한번 넘겨보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의 소주제를 잡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의 의미 이런 주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윤석열 정부의 지금입니다. 출범 초기의 그런 이 상황 여건. 그리고 세 번째로 과제와 또 그 과제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네 번째, 사실은 이것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아까 뭐
이렇게 표현하시기를 중도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뭐 이 좀 확장 개념으로 중도, 우파, 시민사회단체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정권 교체라는 대업을 이루었는데 이제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팔짱만 끼고 지켜보기만 해도 되는 것인가? 아니면 또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할 일이 있는 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제가 네 번째 주제에 방점을 두고 또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죠. 자, 0.7%였습니다. 그죠? 정말 그날 밤에 뭐 당연히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거기에 다 새벽까지 잠을 못 이루셨을 겁니다. 아찔합니다. 0.7%. 우리가 선거 전에는 뭐 5%에서 한 10% 정도의 그러한 우위를 보일 것이다 하는 기대감을 가졌던 것이 사실입니다. 한 5, 6개월간의 그 여론조사에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비율이 50%를 항상 상회를 했고 또 이 윤석열 후보와 이렇게 대적하는 상대방 저 이재명 후보라는 자의 여러 가지 참 그 부도덕성 여러 가지 그 아주 입에 우리가 담기도 힘들 정도의 여러 가지 잘못된 그런 참 망나니 같은 그런 과오들 또 그 배우자의 또 여러 가지 참 정말 추태 또 그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 후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단점들 이런 등등에 의해서 굉장히 여유 있는 승리를 가져갈 줄 알았습니다만은 아슬아슬했습니다. 0.7%가 되니까요. 우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니었으면 안 됐습니다. 이 선거와 관련해서 선거 끝나고 정말 사실 윤석열 후보가 뭐 이렇게 정치를 오래 하신 분도 아니고 정당의 기반이 긴 분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불러내고 키워내고 국민들이 우리 민초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승리라고 볼 때 말하자면 이 전부 다 우리 때문에 됐다고 얘기해도 하등해. 선거 끝나고 이 전국을 다녀봤습니다. 제가 이 선거 때 도와주신 분들을 위해서 말씀도 듣고 인사도 드릴 겸 또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지방에 여러 군데를 다닐 때마다 전부 다 우리 때문에 우리 아니었으면 안 됐다고 얘기하는데 저 다 맞다 그랬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거든요. 정말 기적 같은 승리였습니다. 방금 김기현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국민의힘의 어떤 그런 조직력이나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윤석열 후보의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윤석열 후보라고 하는 그런 걸출한 후보의 그러한 등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는 사실은 기울어진 정도가 아니라 이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당이 됐습니다만은 선거 과정에서 우리는 야당이었고요. 여당 측에서는 국회뿐만 아니라 사실상 행정부와 사법부 그리고 공공기관 특히 편향된 언론까지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그야말로 온 사방이 적이나 다름없는 사면 초가가 아니라 위아래까지 육면이 둘러싸인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일궈낸 승리입니다. 정말로 우리 이 참 입장을 이렇게 바꿔놓고 생각하면 저는 그 당시 선거를 할 적에 이 현재 지금은 이제 야당입니다만 문재인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권 관계자들의 그 소위 닥프레이가 그 사람들의 그 내로남불이 그 사람들의 그 정말 후한무치한 일들이 선거 막판에 조금만 줄었더라 해도 저희들이 위태롭고 한데
끝까지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철변피, 후한무치 완전히 그러한 이 국민들의 그 실망과 분노를 이렇게 이끌어내는 그러한 여러 가지 비리들을 계속 끝까지 저지르고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는 그러한 국민적 그런 점에 대한 국민적 실망과 분노가 가장 큰 정권 교체 요인이었고요. 사실은 뭐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만은 우리가 5년 단임 만에 이렇게 정권이 넘어온 그러한 사례가 처음이었습니다. 또 우리 국민들 전부가 공정과 상식 그리고 정말 무너진 법치에 대한 이것을 되살려야 된다는 그런 기대감이 컸었고요. 제가 여기 점잖게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방송에 나오고 하다 보면 자꾸 나중에라도 그거 될까 봐 제가 굉장히 점잖게 표현했는데 여야 후보 간의 상품성이나 경쟁력의 그 월등한 차이 그리고 막판에 안철수 후보와의 그런 단일화 등을 통해서 그러나 가장 큰 요인은 우리 국민들의 그런 정말 일체감, 일치된 마음으로 정말 이 정권을 반드시 교체해야 된다는 그러한 열정이 정권 교체 요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넘겨주십시오. 출범한 이후에 인수 과정과 지금까지를 쭉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아주 지금 현재 굉장히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아주 성공적으로 지금 이 집권 초기의 여러 가지 국면에 잘 대처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본 것은 여러분 취임사에서 보셨듯이 정말 그저 뭐 국민들에게 잘하겠습니다. 국민들과 뭐 소통하겠습니다. 뭐 이런 것보다 정말 자유의 가치와 또 그야말로 상대라면 무조건 짓밟는 그러한 여러 가지 반지성적 행동에 대한 그러한 시정을 약속하는 그러한 취임사가 있었고요. 또 그 다음에 뭐 약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대통령께서 의원들을 다 끌고 5.18 묘지에 가서 또 임을 위한 행진곡도 부른다든지 어쨌든 지금 현재 굉장히 아주 깊이 패이고 갈라진 그러한 동서화합을 위한 그런 통합의 행보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지금 보여주고 그리고 오늘까지 추진해온 결과에 총 예산 246조를 투자하여서 2018년도에 0.97%의 출산율이었습니다. 2년 후인 2020년도에 0.84%를 나타내었습니다. 오늘 현재 0.81%로서 유례없는 역사상 유례없는 최저출산율 0.81%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246조를 투자하여 이렇게까지 해오기까지 해도 분석과 평가는 어떻게 되었는지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정말 고령자가 많아집니다. 현재 857만여 명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고령자에 대한 대우 처신에 대해서 획기적인 복지 정책을 수립했으면 하는 내용이고 예산 투자를 좀 더 증가하는 한이 있더라도 가치를 잘 평가해야 있다는 이런 내용이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시는 범위에 의해서 말씀해 주시면 지금 그 고령자, 노령자에 대한 복지 혜택을 좀 늘려달라는 것 같은데 저는 저출산 대책을 묻는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하나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우리나라 5천만 인구의 나이를 전부 합친 다음에 그 인구 숫자 5천만으로 나누면 나이가 몇 살쯤 되겠습니까? 지금 60이 되면 되겠습니다. 48세입니다. 최근 통계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0년쯤에 똑같은 방식으로 했을 때 우리 국민 그러니까 국민의 나이를 전부 합친 다음에 국민 머릿수로 다 나누면
1980년도에는 몇 살이었어요? 28세였어요. 그러니까 40년 전에는 국민들의 산술 평균 나이가 28세였는데 지금 48세입니다. 앞으로 2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50대 초중반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 인구가 지금 역삼각형 밑에 아이들은 없는데 위에 고령자들은 또 의료의 발달로 이 수명들이 길어지니까 많은데 그럼 이 노인네들이 복지 예산은 없어요. 참 걱정입니다. 그렇다고 노인네 어르신들의 복지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닌데 어쨌든 돈은 많이 드는데 이 돈을 만들어낼 우리 젊은 인력들은 없고 집에 자제분들 손자 하면 머릿속에 말씀 안 하시더라도 다 꽂아버렸어요. 지금 한 집에 뭐 이렇게 할머니하고 할아버지만 살고 있고 지금 밑에 손자 자녀들 밑에서 손자 증손자는 지금 안 나오고 있고 아마 이런 구조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당장 표를 생각하면 어르신들의 그런 복지 의료 서비스를 늘려나가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슨 각 지자체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이 자꾸 복지 쪽으로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어쨌든 또 한편으로 이런 젊은 인구 유입이 안 되다 보니까 이민자를 받아들이자 이민 정책을 하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까 여기 어디 해외재단 설립하신 분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지금 이 현실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와 같은 저출산 고령화 대책을 생각하면 우선 출산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한두 해만의 노력으로 한두 가지의 노력만으로 되는 거예요. 애 낳으면 1,000만 원 주겠다. 이것만으로 젊은 부부가 애를 안 낳는다. 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입니다. 취직 문제, 주택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 혼자의 힘으로 더구나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을 만들 수가 있습니까? 제도를 고칠 수가 있습니다. 참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뭐 질문의 취지와는 좀 다른 얘기를 한 것은 정말 이런 문제들이 우리나라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좀 문명 국가 중에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합니다. 앞으로 60년, 80년 되어가면 평균 나이가 60세가 넘는 나라.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지금 막 정치적으로 검수완박이 어떻고 뭐 무슨 정치 보복 수사 어떻고 이런 것보다 사실은 이와 같이 국가의 먼 장래를 생각하는 이러한 부분이 사실은 아젠다가 되어야 하고 또 그러한 주제는 이 윤석열 대통령의 요만큼 하면 그 다음 대통령 거기에 덧붙여서 또 요만큼 하고 이렇게 중장기 플랜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의 현실 여건은 대단히 안타깝게도 정권만 바뀌면 앞에 정부에서 했던 것은 다 좀 뭡니까 무시 내지는 불인정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돈은 돈대로 들어가면서도 저출산율이 개선이 안 되는 게 현실인데요. 이런 현실을 인식을 하시고 그러나 단기적으로 지금 살아계신 우리 고령자 분들에 대한 복지 예산 이 부분 뭐 우리 윤석열 정부도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만 어쨌든 재원의 문제가 함께 고민이 좀 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은 서광일 회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공정조세 세무사의 연합 세무사서 광일입니다. 현행 지방교육교부금은 대국세의 20.79%로 아주 고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 즉 학령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교육교부금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나라의 재정은 적자 재정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교육청은 돈이 남아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교육 교부금 제도에 대해서 우리 석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신지? 혹시 지금 질문 미리 이렇게 다 하신 듯한데 어쨌든 그 질문하신 내용을 나중에 메모를 저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지방선거 때 전국 각 시도 교육감을 뽑았습니다. 이 시도 교육감이 만드는 예산이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이 남아도 왜 남아도느냐? 일반 중앙정부, 지방정부 예산은 우리 그 나라의 수입을 감안해서 지출 예산을 딱 짜는데 교육청 예산은 그런 구조도 있지만 상당 부분이 그냥 연동해서 자동으로 나라에서 어떤 세금을 얼마를 거두면 그 중에 얼마는 교육청으로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학생 수도 적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출산 그걸로 인해서 학교 학생 수를 적는데 저 시골 학교 가면 학생 수보다 선생 수가 교사 수가 더 많아. 그런 가운데도 이 예산이 남아서 굉장히 이게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제대로 행정부는 아까 말씀하신 우리 어르신들 복지 예산이 좀 굉장히 부족한 반면 교육청에는 그러니까 괜히 학생들을 계속해서 해마다 컴퓨터 갈아주고 학생 수도 없는데 뭘 자꾸 교구를 갈아주고 하는 이러한 기형이 일어나고 그런데 이게 고쳐지려면 우리 세무사님 말씀대로 법을 고쳐야 돼요. 법을 고치는데 저는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시도교육감이 그러한 예산에 대한 안목이 없이 뭐 있으니까 또 쓰고 가지고 불용 예산 남기면 안 된다 해가지고 마구 쓰다 보면 꼭 뭐 물 쓰듯 쓰는 이런 현상도 개선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고쳐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소위 정교조 교육감들이 이를테면 굉장한 저항을 또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현 정부가 좀 국민적 공감대를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자회견을 자주 해서 자꾸 국민들에게 이런 상황을 대통령이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여론을 조성을 했어요. 교육 쪽 예산을 합리적으로 저는 감축을 해야 된다는 점에 저는 반대입니다. 예, 잘 들으셨습니까? 다음은 이종환 의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윤석열 정부가 성공적으로 국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석동현 변호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안중근 문화예술협회 총강도 이종환입니다. 첫 번째 질의는 정치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이 좌우로 갈라져서 문화예술의 순수성을 정치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된 동기는 우리 우파 정부보다 좌파 정부에서 그 문화예술인들을 따뜻하게 대두고 또 많은 지원을 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윤석열 정부도 그 문화예술인들한테 특별한 정책을 만들어가지고 이분들을 다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좌편향적인 영화나 연극을 좌파 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고 홍보하며 오직 부정을 정당화하는 노력을 많이 해온 것은 사실입니다. 대표적으로 영화 한 편으로 탈원전을 공식화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풀어야 할 가장 조국을 위해서 희생하신 윤봉길, 안중근, 유관순,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을 연극이나 또 영화를 만들어서 자라난 청소년들에게 적극 홍보하고 순국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널리 알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따로 답이 필요 없이 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박수 한번 보냅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답변도 아주 간단하게 하시네요. 예, 다 이해를 하셨으니까. 다음은 이정효 회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시민사회단체 그 중도 보수를 표방한 그 이유가 저는 5대 독자로서 군 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자진해서 자원 입대해가지고 군 특수부대에서 성실히 군복무를 마치고 현재 지난 오세훈 후보 서울시장 후보와 이번에 3구 대선 때는 88개 중도보수 시민사회단체 지지선언 대표 중심 인물로 한국 NGO협회 대표회장 이정효입니다. 또한 사단법인 한국 대한노인의 홍보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글로벌 다문화 국제활동 결혼 등으로 인해 그 후적으로 현실에 나타나는데 한 300만 명 정도가 지금 우리 국민과 같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석 변호사님께서 과거에 동포교육 지원단 이사님도 하시고 앞으로 좀 의견을 좀 묻고자 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3D 업종에 많은 사람들이 국가 정책적으로 특혜를 받으면서 건설업체나 서비스업체에서 지금 특혜를 받으면서 우리 정책적으로 지원을 받으면서 한마디로 독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으로 좀 했으면은 앞으로 좀 공정하게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이 대책 질문하시는 거죠? 예. 전부 정체불명의 외국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전부 3D 업종이나 건설 업체에서 지금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질문들을 미리 이렇게 주거를 하시다 보니까 윤석열 정부의 이 부분하고 조금 관련성이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도 제가 아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질문이 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짧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처음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오고 할 때는 3D 업종에 우리 한국 근로자들이 없어서 그렇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온다고 했는데 지금은요 3D뿐만 아니라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조금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조금 우리가 지난 10년, 20년을 돌아보면 3D 업종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을 안 갑니다. 요 집에 다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녀, 손자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부 다들 대기업을 선호하고 서비스업을 선호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중소기업 공단에 3D 업종이고 아니고 간에 일할 사람이 별로 없는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지금 중국의 조선족들이며 또 그 밖에 동남아시아 많은 국가 외국인 근로자들이 지금 들어와서 이를테면 국내 노동시장, 단순 근로시장을 지금 잠식하고 있는 이 현실이 오래됐는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의 청년 내지는 이 중년들이 거기에 막 일을 하겠다고 하면 사업자 입장에서도 굳이 외국인들 까다로운 절차 거쳐서 안 쓰는데 없는데 어떡해. 이게 또 하나의 현실이고요. 거기다가 정말 문제는 뭐냐. 문재인 정부 때 최소 임금 제도를 도입하면서 서울 강남이나 저 강원도 골짜기로 어디로 표현할까요? 하여튼 강원도 어느 촌 한단지 저 우리
영남의 어느 뭐 저 어떤 시골 군지역, 저 호남의 그 지역 물가나 이런 임금 수준이 같을 수가 없는데 똑같이 하라고. 내국인하고 외국인도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소상공인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한두 명, 너댓 명의 이 종업원 근로자를 데리고 일을 시키고 월급을 주는 입장에서는 자, 한국 사람 일하러 안 오지. 그런 그 가운데서 외국인 근로자를 저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이런 사람 쓰는데 시간당 임금 똑같이. 이런 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좌파 정부에서 너무 그런 부분을 이념적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본만 해도요. 동경하고 저 오사카하고 일본의 저 좀 중소도시 다르고 외국인과 일본 내국인 임금 체계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똑같이 돼 있다는 것이 저는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걸 들고 나가면 저 좌파 세력들은 또 난리 침탕이 마치 일본과 이러한 현실이 지금 앞에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 외국인 정책을 그때 이것은 그런 부분에서 저는 합리적인 차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만 이 또한 이것을 이 최저임금에 관한 법률을 손을 봐야 되는데 아마 민주당이 또 길길이 났죠.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만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정 토론 마지막 분입니다. 권성만 회원님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에는 자유 토론으로 좀 하겠습니다. 지정 토론 마지막 분이시니까 자유 토론에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재경보호가 125 사단법인 한국소액주주연구 회장 권성만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상징인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각계에 만연해 있는 부정비리 뿌리를 뽑아야 하는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정부에 의존하기보다는 국민 암행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눈과 귀로 부정비리를 발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변호사님께서 의견 어떠신지요? 저는 뭐 이렇게 그 뜻은 굉장히 참 좋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뭐그 중에서도 또 조금 이렇게 열의가 있는 우리 시민 단체들 우리 광장에 나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분들 입장에서도 어떤 특정인의 그 어떤 그 비리나 비리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좀 알기가 어려운 현실적인 애로가 있고 그런 분들에게 무슨 뭐 이렇게 뒤져보고 들어가서 펴보고 뭐 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가 주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저는 그 제도를 일반화하는 데는 저는 좀 약간 어렵지 않나 의견이 있고 다만 이것을 지금도 이렇게 어떤 개개인에 의해서 사회적 고발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암행이란 말을 안 붙이더라도 우리 국가시민 단체들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이것을 더 활성화해서 과거의 어떤 그 전 정권에서 누가 보더라도 불합리하고 부당하게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그러한 그 고발을 약간 좀 체계성 있게. 그래서 저는 참 우리 아까 내가 우파 변호사들 얘기 전했죠. 변호사들이 좀 이런 점에서 프로보노 자기의 재능 기부를 해서 이런 시민단체가 갖고 있는 어떠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고발장을 좀 작성해 주는 그런 협력 체계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조사를 하고 하는 것은 어렵겠으나 우리 시민단체들이 좀 그러한 부분에 대한 공익 고발은 저는 장려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예, 답변 되셨습니까? 예, 지금부터는 플로어 토론, 자유 토론을 하는 시간입니다.
예, 저쪽에 계신 구영근 나라사랑 추진본부장 말씀해 주십시오. 예. 질문을 간략히 해주세요. 1분 이내로. 윤석열 정부 탄생을 먼저 축하를 드리고 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우신 석동현 변호사님을 가까이에서 뵙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현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많은 애국 국민들이 불타는 그 애국심을 가지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애를 쓰시고 한다고 해도 선거에서 부정이 있고 이것을 수사를 하지 않고 처벌을 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 5년을 보면서 정말 암담했고 우리가 이 나라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암담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년 동안의 선거에 있어서 하나같이 부정은 다 있었다. 그것을 부정한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온 국민이 다 알다시피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해서 그 처벌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이 현실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고 답답하고 암담하고 또 따라서 좌절도 되고 절망까지 하게 되는 현실에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자, 저에게 좀 기회를 주신다면 그 옆에 계신 어르신 한번 같이 말씀 듣고. 네, 유선웅입니다. 통일문제연구소입니다. 무엇보다 아까 이분도 말씀드렸지만 보수 정권 탄생에 우리 석 변호사가 특별히 계셨다고 조사하게 돼서 저는 참 기쁨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간단치 않습니다. 아까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야기했듯이 2년 후에 총선입니다. 2년 후에 총선. 그런데 우리 변호사님이 뭐 잘 아시겠지만 87년 체제 이후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똑같이 한 2년 후에 총선이 있었어요. 근데 다 패배했어요. 아세요? 다 패배했어요. 근데 지금 앞으로 2년 동안 어렵다가 2년 후에 총선에서 패배하면 나머지 3년은 식물 여건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타서 윤석열 우리 대통령도 피태일부에 선생님 죄송한데 네, 이명박 질문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제가 지금 이것은 요거 저 주의를 환기시키려고 그런 거지. 질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요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 지금 석 변호사님께서 전혀 언급이 없었는데 통일 문제입니다. 통일되니까 안 되니까 그 임기대 통일이 안 되니까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이승만 대통령 보수 여권에 아주 패수인데 전두환 다 비극적이었어요. 만약 이분이 통일을 임기대 했다면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대통령 47년 전에 공사를 안 했지만 통일됐고 예비인가 거기는 31년이 되었어요. 우리 한국 통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임기대 8년이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내가 우리 석분하게 간절히 그리고 내가 이게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은 지금 권영세 이 통일부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고 전부 다 통일 문제가 핵폐기와 대북 지원이에요. 핵폐기하면 세계적으로 정부 국제정부랑 지원하겠다. 그러면 한나라에서 분단을 계속하는 거 아닙니까? 통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 이 통일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석 변호사님께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혹시 있으신지, 그리고 이것이 제 질문의 핵심이고, 요건 두 번째는 3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저는 월남전 평창기에 내가 그대로 월남전에 참여해서 2년간 사업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어려운 것은 엊그제 월남전 참전 전에 모임
뭐 5명이나 모임이 그거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질문만 해주세요. 월남이 정원에서 현 정부가 너무 부가해주네요. 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뭐 그런 기회를 좀 주세요. 6.25 참전용사하고 전혀 틀려요. 싸우기는 목숨 내놓고 싸우기는 마찬가지인데 월남이 참전용사에서 굉장히 부가해주한다. 이건 월남이 참전 말해서 월남이 참전 장난 우리 군인들 대단한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그 지금 부정선거 독일 문제에 대해서 무슨 어떤 그 정책이십니까? 그거 얘기입니다. 아까부터 선거하셨는데 마이크로 건네주시죠. 예, 그분 질문까지 받으시고 답변해 주시죠. 제가 말씀드릴까요? 그 변호사님, 지금 산하기관 정확히 숫자는 모르겠습니다. 기관장을 비롯해서 이사진, 감사진, 그러니까 이분들을 인사교체를 하지 않고 만약에 앞으로 2년을 가고 총선을 한다, 어떤 해법을 찾아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혹시 예를 들면 뭐 기재부 평가를 한다든지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해서라도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준대로.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칩니다. 자, 지금까지 나온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분이 부정선거 대책이 있느냐. 두 번째 어르신께서는 통일 문제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입장은 뭐냐. 월남전 참전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너무 미흡하다. 대책이 뭐냐. 예? 그러니까 결국 예, 관심과 보상. 그리고 세 번째 분은 지금 현재 전 정권에서 임명한 사람들이 이렇게 물러나지 않음으로써 생기는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뭐냐.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첫 번째 지금 제기하신 이 부정선거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저 선생님 외에도 또 이 가운데 그 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진 분이 저는 적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공감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 때문에 참 여러 가지로 참 고민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민경우 의원 소송, 선거무효 소송 대리하고 있는 걸 혹시 아십니까? 그건 모르십니까? 그러니까, 재작년 4월달 그 4.15 총선에서 선거무효 소송이 전국의 120여 곳에서 제기가 되었는데, 그 중에 후보 본인이 그러니까 120곳에 승부소송이 됐지만,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구 120개소 중에서 후보 본인이 막 열심히 나는 억울해요, 나는 이것이 잘못됐다 하고 파이팅을 하는 곳은 오직 한 곳뿐입니다. 민경우 의원뿐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우선 후보들이 잠잠합니다.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고가 바리바리 뛰고 날뛰어도 될똥말똥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혼자 유일하게 뛰고 있는 민경우 의원을 제가 소송 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게 제가 뭐 돈을 받고 돈 벌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2년 전 그 당시에 그 문제에 관심을 가진 몇몇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지금 뛰어서 지금 2년째 재판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근데 아직 선고가 안 났습니다. 대법원에서 마지막 재판을 한 2주 전에 했고 이제 선고를 기다리고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황교안 대표보다 더 일찍서부터 더 많은 내용을 쭉 지켜본 사람이 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가 어떻게 부정이 있었다 어쩌다는 주장을 한쪽에서는 하고 한쪽에서는 없었다고 하는 그 말하자면 공방의 그 현장에서 제가 제일 많이 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아는데 간단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참 이상한 부분은 많은데 저 이런 얘기하면 또 저한테 막 어떤 때는 막 물병이 날라요. 이상한 거는 많은데 결정적으로 어떤 식으로 우리가 주장하는 거는 이상한 표가 결국 어떤 의도적인 조작을 우리가 묻는 거지 단순한 투표 관리를 갖고 우리가 부정선거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를 조작을 하거나 어떤 가짜표를 만들어서 집어넣거나 해서 이 결과를 왜곡하고 이 결과를 뒤바꾸는 게 부정선거라고 한다면 이 부분에 대한 이 아주 확실한 증거 이런 부분을 지금 찾아가는 과정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서 있다 없다고 단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지금 유튜브에서 얘기하는 그 가지수 여러 가지수 가운데 제가 내용을 하는 제가 볼 때는 저거는 억지로 끌어붙이는 주장도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여러 가지 의심은 많은데 우리 입장에서 재판이 이렇게 하다 보면 뭡니까?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고 보는데 저는 꼭 이번 이 소송이 끝나면 그런 걸 할 겁니다. 이 선관위가 우리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선거가 끝나면 무작위로 이렇게 한두 군데를 찍어서 완전히 다 보이고 여기 하시죠. 우리 국민들의 알 권리 충족인데 이 국가 기밀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선거대로 종로구 선거구 하나를 예를 들어 찍어서 시민 대표들이 오고 변호사들이 와서 모든 것을 다 뒤집어보고 서버도 확인하게 하고 이렇게 완전히 그렇게 해야지. 이거를 다 감추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소송을 내보면요 몰라요. 보여주질 않아. 손을 못 대게. 그러니까 부분 찍은 사진을 놓고 이거는 완전히 지금 어쨌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 그 부분에 대한 제 얘기를 마무리하면 뭔가 부정한 관리 조작의 소위 의심은 곳곳에서 있는데 어쨌든 결정적으로 그것이 참 전국에서 이루어진 그 선거에서 표를 바꿔치기했다. 표를 바꿔치기 하려면 한번 보십시오. 가짜표를 어딘가에서 만들어야 돼요. 들고 가서 집어넣어야 되고 있는 표는 또 끄집어내서 들고 가서 어딘가에 운반해서 폐기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어떻게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느냐 하는 문제 사실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일부 주장하는 분들 입장에서 저는 소송을 잘하는 제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게 싸그리 10만 표 전부 다 바꿔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 10만 장은요 사과박스로 한 30박스 되는 거를 누가 새로 만들어서 그거 갖다 놓고 있는 거를 집어내고 하려면 이 동작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여튼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부분을 밝히는데 그럼 이걸 수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말씀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국가수사기관이 수사를 그냥 누가 합시다 해서 하기 시작하면 전국에서 선거 끝날 때마다 수사한다고 난리 법석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누군가 양심선언을 하고 내가 이 표를 집어넣었다든지 또는 이게 누가 봐도 이상한 표가 아니라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표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수사의 그런 필요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돼가지고 적어도 검찰이 수사를 한다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한다고 하면 끝장을 볼 정도가 돼야 됩니다. 의혹의 확인 수술. 그래서 윤석열 총장도 제가 여기서 단정은 못하지만 나름대로 지난 4.15 총선 결과에 대해서 이상하다는 보고를 많이 받았지만 좀 적어도 검찰이 수사에 뛰어들 정도면 이것은 완전히 정권과의 대결 구도가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부정선거 밝혀내면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형입니다. 그리고 정권이 다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더 증거의 정도가 높아야 수사를 한다고 일단 얘기를 합니다. 좀
이러한 검찰의 입장이 좀 불만스러우시다는 건 이해하지만 왜 검찰이 이런 걸 뻔한 걸 수사 안 하느냐? 뻔한데도 수사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번 재판 결과에서 어떠한 부분이 저는 대법원에서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저는 선거제도의 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선거하고 나면 랜덤하게 한두 군데를 완전히 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 종로 선거구를 저 안산 선거관리소 직원들하고 시민단체들이 와서 표를 전부 다 확인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가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는 더구나 이번에 0.7%로 이겼는데 자꾸만 이거를 부정선거에서 다시 이거를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이건 우리 발등을 찍는 일이 되니까 조금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은 해야 되겠고 어쨌든 자 결론 부정선거에 대해서 우리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전 국민들이 이러한 열정으로 인해서 선관위도 정말 많이 긴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어떠한 대통령 입장에서 먼저 꺼내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주제이나 이번 재판 결과에서 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개선책을 만들고 매번 투표하고 수사하고 이렇게 하면 이건 이 국가에 매년 선거가 있는데 사실은 마음같이 하기가 어렵다는 여러사를 말씀드리고 그러나 하여튼 제가 이 자리에서 절대로 이게 부정이 없었다고는 함부로 단정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눈을 부릅뜨고 감시를 하고 나가야 된다는 그 말씀 좀 미흡하지만 그 정도로 드리고요. 아까 통일 비부분은 여러 가지 견해가 지금 많이 나뉘는데 우리 정부도 어쨌든 북한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북한이 핵 문제가 해결되면 저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는 북한이 말하자면 스스로 공개한다고 보고 핵 문제가 북한 절대 해결 못합니다. 그래. 아니 그러니까요. 어르신 그러니까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유일한 답이라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그렇다고 통일하자고 완력으로 북한을 꺾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의 물자를 다 끊고 완전히 아사지경을 만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북한에게 있는 대로 물자 줘가지고 저 사람들 마음을 풀자 이렇게 할 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정부 입장에서 어쨌든 통일 부분에 대해서는 이 문제 제가 이거 해결 못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불행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몸력을 안 한다고 누가 다 합니까?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정부도 통일 문제에 관한 한 손놓고 있고 그것이 필요 없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방법을 찾을 텐데 워낙 당장의 그러한 군사적 도발 문제가 있으니 그런 문제는 그런 문제대로 대처를 하면서 이 국제관계 속에서 답을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월남전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도록 저도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말씀하시는 게 이게 산하기관장 그건 지금 방법이 표적이 없는데 그나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전 정권에서 온 사람들 중에 정무적으로 임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쨌든 물러가도록 정치권에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요. 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재직 중에 잘못된 부분에 대한 법원칙에 맞는 감찰 활동을 해서 저는 압박을 말하자면 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부끄러움을 알고 물러나게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지. 지금 달리 이거 잘못하면 지금 현재의 장관들도 대놓고 직설적으로 다짜고짜 당신 이제 그만두시 집에 가시라고 할 수 없다는 여러사를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어쨌든 우리 우파 시민단체들도 지금은 조금 초반이니까 이런데 이 상태가 적어도 7, 8을 넘어가면 조금씩 여론이 조성돼서 정말 모렴치한 몇몇 그런 케이스들을 가지고 조금 약간 좀 집중을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정 안 되면 저는 우리 청년들이 집 앞에서 지키고 맨날 좀 눈으로 쏘아 보치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요 정도로, 마지막 여기까지만 받고 마치겠습니다. 예. 어저께도 우리 은평구에 있는 박승민 국회의원 그 사무실 앞에서 걸기대회를 했습니다.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했는데 온 은평구 국민들이 할 수 없는 일을 청년들하고 함께 했거든요. 저기 익산에서까지 올라가가지고.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통과를 안 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변호사님 생각하시는지요? 차별금지법, 나는 이 법 이름부터 좀 이 착시현상을 좀 일으키게 됩니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면 사실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 이름 자체에서 긍정적으로 호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그 내용면에서 불합리한 차별은 우리가 금지를 해야지 합리적 차별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 둘째가 그래서 미국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머리 아프더라고요. 화장실이 많다. 남자용, 우리 화장실 가면 보통 우리는 지금 남자 여자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미국은 요즘 대도시 뉴욕 같은 데 가면 아주 이게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남자용, 여자용, 올 젠더. 그러니까 올 젠더 이것은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난 모르겠다. 스스로 자기가 성에 대해서 소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고, 그래서 좀 더 이 상이 기속되면 앞으로 남녀 구분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남녀를 화장실을 나누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차별이라기보다 이건 구분인데 이걸 차별로 쓰죠. 그래서 화장실도 다 한꺼번에 통합을 해라. 왜 결혼도 꼭 어떻게 남녀만 결혼을 하냐, 동성간 결혼을 하냐. 이런 등등의 문제가 돼서 우리나라 교회에서 다 반대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현재 민주당이 함부로 통과시키기는 어렵다고 보나 통과시킨다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아쉽지만 이쯤에서 질의응답은 마쳐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남은 한 타임이 더 남아서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깜빡 보내야죠 이제는. 중요한 게 얘기입니다. 잡아들면 저 악의 축인데. 예. 그 말이면 대장동 수사를 저는 지금 현재 검찰이 야당이죠. 문재인 당이 민주당이 그러한 수사를 못하도록 소위 검찰 수사권을 뺏는 법을 했습니다만은 검찰에서 부정부패 경제범죄 수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에 대해서 수사를 저는 해야 된다고 봐지고, 다만 국회의원이 되면 뭐 불체포 특권이라 해서 그렇게 자기네들이 방탄용으로 이재명이가 뻔뻔하게 이렇게 인천으로 간 거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는 이것이 수사를 해서 온 국민들이 공분하는 결과가 나오게 되면 저는 검찰로서는 아무리 국회의원이라 하더라도 국회의원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라도 수사를 해왔던 예가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이 그러한 자세로 할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국회의 구성이 워낙 저렇게 돼 있어서 국회가 동의를 해야 될 때에 이 민주당을 우리가 수적으로 이길 방법이 없다는 것이 제일 큰 장애입니다. 그러한 현실적인 압조건을 염두에 우리가 두면서 이 상황을 보셔야 됩니다. 검찰이 수사할 의지는 있으리라고 보지만 국회가 이러한 불체포 특권으로 저항을 할 경우에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여론의 압박 노력을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의응답